며느리가 예고 없이 열쇠로 들어오더니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그날 며느리는 내 앞에 부동산 자료를 펼쳐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 집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이 내 이름이 빠진 순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정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내가 있을 자리는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무난했던 시절,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집이었다. 신혼 때 은행 대출을 받아 장만한 그때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제법 괜찮은 동네가 된 아파트였다. 남편은 그 집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근했고 아들은 그 집에서 자라 대학을 갔고 나는 그 집의 베란다에서 매일 아침 햇살을 받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집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없는 저녁, 텔레비전 소리만 켜놓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어슬렁거릴 때도 그 공간은 내 것이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결혼한 지 오래였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쁘지 않았다. 특별히 살갑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명절에 찾아와 음식을 거들고 생일이면 문자를 보내고 손주를 데리고 가끔 들르는 정도.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없어. 혼자 사시니까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예의 바르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래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여겼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적당했던 거리가 집의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조용히 바뀌는지. 변화는 조용히 왔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둘이 함께 온 게 조금 의외했지만 나는 반갑게 맞았다. 저녁을 대접하고 차를 내오면서 나는 그저 손주 이야기나 나누다 갈 거라 생각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다. 며느리는 옆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데? 이 집 말이에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 나쁜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요. 세금. 아들은 천천히 설명했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 집값이 많이 올라서 증여세를 지금 내는 게 나중보다 낫다는 것.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집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는 것.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엄마 혼자 사시니까 나중에 뭐 아프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럴 땐 제가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죠. 명의가 엄마 거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세금도 아껴야 하고 나중 일도 대비해야 하고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니까. 그래도 내가 말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뭔가 단호함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법무사 사무실은 깨끗했고 직원은 친절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고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증여계약서, 등기 이전, 세금 신고. 나는 그 단어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라고 하면 끄덕였고 여기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무엇을 축하받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운전을 했고 아들은 조수석에 앉았다. 나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다. 풍경은 똑같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 편하시죠? 응, 응. 괜찮아.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말은 다정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집은 똑같은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 벽도 천장도 베란다도 똑같은데 공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나는 그게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진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처음 변화를 느낀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렀다. 예전에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물었는데 그날은 그냥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계세요? 응, 있어. 작은 차이였다. 너무 작아서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차이. 하지만 나는 느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놓고 손주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 물 좀 마셔도 되죠? 예전에는 물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였다. 이제는 마셔도 되죠? 물론 나는 그래 마셔라고 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커튼 좀 낡았네요. 바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이제 새로 해야죠. 제가 보기 좋은 걸로 골라 올게요. 예전에는 어머니,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였는데 이제는 제가 골라온단다. 다음 주에 며느리는 정말로 커튼을 가지고 왔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며느리가 고른 것이었다. 색깔도 디자인도 내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예쁘네라고 말했다. 그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직접 커튼을 달았다. 나는 옆에서 그저 지켜봤다. 30년 동안 내가 고른 커튼이 내려오고 며느리가 고른 커튼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뭔가 더 큰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아들이 찾아오는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들렀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전화는 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리고 끊었다. 며느리는 가끔 혼자 왔다. 손주를 데리고 오거나 혼자 오거나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다. 어머니, 이 벽지도 좀 바꿔야겠어요. 아직 괜찮은데 아니에요. 곰팡이 슬 것 같아요. 집도 관리를 해야죠. 며느리는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내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네. 거실하고 안방이요. 네. 예산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말했다.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계시면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벽지가 바뀌었다. 며느리가 고른 색이었다. 밝은 회색. 나는 따뜻한 색을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모던한 게 좋다고 했다. 훨씬 깨끗해 보이죠? 응, 그러네. 나는 새 벽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집이 점점 내 집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열쇠를 만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제가 열쇠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청소하러 오려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며느리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좀 해올게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고 오래된 반찬을 버렸다. 내가 아직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함께 어머니, 이거 상했어요. 버려야죠. 아직 괜찮은데 아니에요. 냄새 나요? 어머니, 배탈 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내가 아껴두었던 밑반찬 두세 가지를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도 괜찮아 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예고 없이 집에 들어왔다. 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도 베란다에 앉아 있을 때도 한 번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도 긴장하게 되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몰랐고 내가 뭘 하고 있든 그게 며느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였다. 며느리는 조금씩 집안 곳곳을 바꿔나갔다. 거실 소파, 주방 선반, 화장실 수건거리. 바뀐 것들은 모두 며느리 취향이었다.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명희가 아들 이름이니까. 며느리가 관리해 주는 거니까.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여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나는 거실에서 일어났다. 며느리와 낯선 여자 셋이 들어왔다. 친구들한테 집 좀 보여주려고요. 여기 인테리어 이쁘게 했거든요. 며느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집안을 돌았다. 안방, 베란다, 부엌. 여기 완전 좋지? 내가 다 고른 거야. 시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내가 관리해 드리는 거지. 친구들이 감탄했다. 와, 효부다, 효부. 나도 며느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테리어 센스 진짜 좋다. 여기 벽지 어디 거야? 며느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어느 업체 제품인지,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내 집 거실을, 내 집 안방을. 며느리는 커피를 내렸다. 내 커피포트로, 내 컵으로.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1시간쯤 지나 친구들이 갔다. 며느리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어머니, 친구들 갔어요. 괜찮으시죠? 응, 어머니도 나오셔서 같이 계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가버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뭘까?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냥 눈치 보는 사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며느리가 자꾸 집에 와서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며느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다. 커튼을 바꿔주고 벽지를 새로 하고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챙겨주는데 내가 뭐가 불만인가? 엄마, 며느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럼요. 며느리가 엄마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싫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사람들은 다 바빠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간 내서 엄마 집 정리해주고 청소해주는 건데 그게 고마운 줄 알아야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며느리가 하는 게 싫으면 엄마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고맙다고 하세요. 며느리 기분 상하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트집을 잡는 건가?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고마운 사람이고 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인 건가?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다. 손주도 함께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을까요? 요즘 어머니 요리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만들었어. 에이, 근데 요즘은 배달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죠, 여보? 아들이 애매하게 웃었다. 엄마 음식도 맛있지?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저는 피자 먹고 싶은데, 어머니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을 보며 말했다. 나는 이거 먹으면 돼.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제가 살게요. 결국 피자가 왔고 우리는 피자를 먹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랩을 씌워 냉장고에 들어갔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다음부턴 그냥 편하게 시켜 드세요. 요리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는 피자를 먹으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봤다. 내 집에서, 내 식탁에서 나는 점점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이 결혼기념일 여행을 간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손주를 돌봤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제주도 화장품이 든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나는 쇼핑백을 받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일주일을 돌봐주고 받은 건 화장품 하나. 그게 섭섭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나의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게 뭔가 씁쓸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 고지서가 왔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은행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그거 제가 낼게요. 이제 제 명의니까 제가 내는 게 맞죠? 아니야, 내가 낼게. 에이, 어머니, 명의가 저희 거면 저희가 내야죠. 다음부턴 어머니한테 고지서 안 오게 할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명의가 아들 이름이니까. 며느리는 난방비뿐 아니라 관리비, 재산세까지 다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고지서를 내지 못한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건 이 집에 대한 권한을 잃었다는 의미였다. 이 집의 난방비를, 관리비를 내가 낼 수 없다는 건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기에는. 심장이 철렁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즘 원룸도 괜찮은 데 많아요. 여기가 좋은데. 근데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도 좀 불편해요. 나중에 저희가 이사 올 계획이 있거든요. 회사가 이쪽이라서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미안한 듯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이, 남편과 함께 꾸렸던 이 보금자리가, 아들을 키웠던 이 집이 이제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곳이 되었다. 내가 계속 있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집은 내 이름이 아니니까.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나는 늙었고 혼자고 이 집을 지킬 힘도 명분도 없으니까.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밤 풍경을 봤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다. 저 건물의 불빛도, 저 거리의 가로등도 다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 명의를 넘긴다는 게 이런 의미인 줄 몰랐다.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존재할 자리를 잃는다는 걸.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 눈치를 봐야 하고, 내 방에 있어도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고, 내 식탁에 앉아서도 구경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존재가 설 자리를, 당당히 있을 명분을,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살 권리를 잃은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게 도장 하나 찍은 순간 시작되었다는 걸. 며느리가 부동산 자료를 가져왔다. 어머니, 여기 괜찮은 원룸 있어요. 깨끗하고 관리비도 저렴해요. 나는 자료를 봤다. 작은 방 하나,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평생 모은 게 이런 공간으로 줄어드는구나.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준비할 게 많거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커튼을 바꿔주고 벽지를 새로 하고 청소를 해주는 것. 그건 다 친절이었다. 하지만 그 친절 안에는 권리가 숨어 있었다. 이 집을 관리할 권리, 바꿀 권리, 결정할 권리. 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세금을 아끼려 한 것도, 미래를 준비한 것도 다 합리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엄마가 집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방 안에 앉아서 생각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에서 이제 나는 눈치를 본다. 냉장고를 열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내 방에 있을 때조차 세상에는 법적 소유와 다른 소유가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내 이름이 없어진 순간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갔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 벽지, 새 커튼, 며느리가 골라놓은 새 소파, 모든 게 새 것이었다. 내가 살았던 흔적은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봤다. 30년 동안 본 풍경이었다. 앞 건물, 작은 공원, 그 너머의 하늘. 아침마다 햇살을 받으며 저녁이면 석양을 보며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짐 정리 같이 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을 자리는 이제 없었다. 명의를 옮긴 순간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걸 나는 배웠다. 내 이름이 적힌 집과 그저 살 수 있는 집. 나는 전자를 후자로 바꿨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뒤늦게 알았다. 커피를 한 잔 내렸다. 내가 사랑하던 커피포트로, 내가 아끼던 컵으로. 하지만 이제 이것들도 며느리가 정리할 목록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30년을 산 집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을. 손주가 가끔 찾아온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말한다. 여기가 나중에 우리 집이 될 거야. 손주가 신나서 뛰어다닌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본다. 아들은 거의 전화를 하지 않는다. 가끔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내요 라고 짧게 대답한다. 그리고 묻는다. 엄마, 이사 준비는 어때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말이 없다. 집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그 안에 이제 나는 없다. 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내 이름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사라진 그곳에서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